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7월 20일 녹화는 용정구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양이 이상하죠?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대표님 흉내를 좀 내고, 지금 김민재 님인데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대구 지부장을 얘기하시고, 지금 이제 영국에서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잠깐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국에서 언제 오셨죠? 제가 한 재작년 초에 와서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트랜스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 김민재님이 또 이게 외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정치사, 그 다음에 군사 부분에 상당히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로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김민재님의 의견이나 본인 이제 평가나 방법, 그런 것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논의를 좀 확대해 보자 합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대표님이나 제 방송을 통해서 쭉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김민재 님이 예컨대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예상하던 바, 그 다음에 터지고 나서 지금 거의 얼마나 지금 4개월? 5개월 됐죠. 5개월 그렇네요. 벌써 이제 5개월 다 돼가네요. 그래서, 그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 본인이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볼튼 자서전에도 보면 젤렌스키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그리고 포로셴코가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전쟁하기 전까지 젤렌스키가 2월 24일 전선 전까지 그래도 돈바스나 이런 데 지역을 전선을 실천하면서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러시아가 부패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는 미천이 좀 드러날 거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키이우부터 시작해서 하르키우하고 그때 외신들이 보니까 원래 보통 무너진다 동요를 하고 그러는데 생활을 불안하지만 그래도 생활을 이어나가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이기더라도 억지로 이기지 그렇게 그런 생각인데 지금 질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그냥 겨울 전쟁 시즌 2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군사 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전혀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허접하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러면은 대단히 잘 훈련되고 용맹한 군대냐 우리 아무도 몰랐죠.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월등히 지금 우리 보통 상식 상관보다 월등히 지금 잘 싸우고 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포로셴코가 이제 히든 히로라고 생각해요. 포로셴코가 부패하고 그리고 젤렌스키도 솔직히 부패한 사람 맞아요. 볼튼 자서전에서 간접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패 근데 어느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단점은 다 있잖아요. 근데 포로셴코가 어느 정도 미천을 만회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한 15만 정도를 좀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버티지는 않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미천이 있어야지 싸우니까 전쟁도 그래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2월 24일 날 이제 아마 대표님이 우리나라 이 정치 농객 중에는 유일하게 아마 발언을 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아마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건 이제 쉽고 문 닫는 게 어려운데 아마 러시아가 문을 열었지만 스스로 문을 닫지는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이제 러시아가 간단히 우크라이나를 먹는다고는 저는 생각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작심하고 우크라이나 정도를 쳤다면은 일단은 영토의 한 절반을 석권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교착 상태로 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키이우 하르키우라는 게 바로 국경에 붙어 있는데 그 도시 점령도 아직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하고 잘 싸울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상을 보면은 계속 답보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일단 아마 주공을 헤르손 남쪽 구역으로 정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스크 그다음에 리시찬스크 그래서 전술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전선을 축소시켰다. 그런데 일단은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아마 돈바스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신에서 CNN에서도 그렇고 제킨 장군이나 데이비드 페트레스 장군 같이 유명한 이제 전쟁이 미군 장성들이 영국군 장성들 하는데 돈바스를 먹고 난 다음에 돈바스를 미천으로 해서 해안지역 어쩌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를 차지한 다음에 이제 키예프하고 키우하고 이제 나머지 먹겠다. 즉 푸틴은 이제 43년 9월부터 45년 이제 5월까지 소련군이 이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듯이 그래 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아직까지 지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기적으로 가서도 이제 예전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부에 이제 과연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결론부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기갑전
또 보병들 간의 땅개들 간의 어떤 그 시가전 이런 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고 러시아군도 그렇고 지금 포격전으로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부터 계속해서 민간인 시설만 지금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전의를 갖다가 이제 끊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수라든가 또는 이제 우발적인 컬리터럴 데미지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의도적으로 아마 병창 기지가 아니고 계속 이제 민간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 그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전히 보면은 그 러시아군의 병창 기지, 네. 연락선이라든가 보급선을 끊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주요 이제 병창기지 6개를 포함해서 20군데에 대한 어떤 연료기지라든가 그 다음에 병참 집적소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했는데, 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탄약이 부족해가지고 러시아가 그 hit백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때 하루에 뭐 2만 발의 포탄을 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절반밖에는 못 쏘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현재 포격전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존 커비 대변인이 지금 이제 7월 20일, 이제 7월 19일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다 이란으로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드론을 이제 유창하는 거는 지금 러시아 군수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탱크가 이제 포 쏘고 이제 그냥 보병부대 보내다가 탱크 부대가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탱크를 만들 수 있다 하면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가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그리고 해야 되고, 전투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만부하는 거니까 군수 경제가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저께 그 제가 영국 스카이 뉴스 때 봤지만 영국의 그 미하일 그 카시노프 그 전 이제 총리가 이제 한때 푸틴의 측근이다 지금 이제 반 푸틴으로 돌아섰는 이제 서방의 명명한 그 총리 말로는 한 가을쯤 되면 이제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말로 허풍이지냐 그건 모르겠지만 한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예비군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에서 이제 모은 이제 그 예비 병력들을 지금 서방의 무기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왔을 때 이제 대공세를 즉 이제 바그라티온 같이 이제 한다하면 전쟁의 승부를 추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시소가 이럴 때가 완전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그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걸 말하는데, 저도 그 총리 말에는 동의는 해요. 예. 러시아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정도, 심지어 감자튀김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 소위 말하는 친러파들, 러시아가 이기길 바라는 일본 온객들하고 이제 그 일반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그래서 루블로 떨어졌던 루블화가 다시 올라서고 있다. 그다음에 이자율도 이제 전전 상태로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가 골마 터지는 거는 그렇게 알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서방에 제재가 있고 부품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차 공장, 장갑차 공장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뭐 전투기도 그렇고요. 전투기 마찬가지고요. 자, 함정도 그렇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민간 시설 관계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러시아 전역에 이제 건설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50%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는 그 기자재도 이제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가 이자율이 물론 금리가 9%였거든요. 그러다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루블화가 떨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식 조치를 취했냐면 무려 20%까지,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이거 자살행위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루블화가 살아났다고 항변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기간 중에 러시아 경제는 거의 망조가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예컨대 루블화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조건을 주의겠다. 자, 그러면 9%라든 금리가 20%가 되면은 거의 산업 구조 자체가 지탱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가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금 김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올수록 러시아 경제가 망조에 들어가는 건 아마 더욱더 아마 현격하게 차이를 드러낼 거다라는 건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미시적인 걸 보자면 우크라이나군이 작지만 작은 규모로 굉장히 잘 싸운다는 게, 지금 사실은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구소련 체제 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마스라는 게 이제 완전히 히트 상품이 됐는데, 뭐 그걸 하이마스를 게임 체인저로 하기는 힘듭니다만, 문제는 처음에 4대, 4문, 그 다음 8문, 그 다음 지금 12문 정도가 들어왔는데, 불과 12대 가지고 기지들 아주 작살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 비밀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토치카라는 기존의 이제 그 다인장 로켓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하이마스가 제일 우세한 거겠죠. 그래서 하이마스를 갖다가 이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군 제대로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우르강이라든가 그라드라든가 기존의 구소련 체제부터 갖고 있던 그 미사일들 쏜다 이거죠. 예. 토치카도 마찬가지고. 그럼 러시아군이 방어 시스템이 그쪽에서 포가 나오면 그쪽에다가 레이더를 붙여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그러면 이미 하이마스는 그때 다른 곳에서 또 제2차 사격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 서방제 무기들이 이제 포격전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러시아가 화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적으로는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최근에 젤렌스키가 현대 포병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러시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이제 물론 블라핑도 섞인 이야기겠죠. 라고 하고 있는데 포격전만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힘들죠. 그리고 제가 대사님 뭐 의견에 한 가지 반론하고 싶은 러시아가 뭐 화력이 좋다 하는데 근데 러시아가 지금 2차 세계대전 했을 때 76mm 포까지 지금 쓰고 있다가 그냥 메신 기관총이나 이런 것까지 맞아요. 네. 그만큼 지금 군수 경제가 포기도 못 만들고 있다는 그걸 포탄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76mm 포를 쓰고 있다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화력에서도 앞선다. 그건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이제 러시아군하고 미군하고 이제 전력 차이를 비교할 때 물론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만 최소한 양적 규모로 봤을 때 포병대는 러시아가 미군의 3배수였다 그러거든요. 전차전도 그렇고. 네, 그런데 과연 이 3배가 맞는 건지.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전차가 12,000대 가량이 지금 뭐 가용한 전차로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1,700대 전차가 부서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보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2차 대전 때 쓰던 뭐 이런 심지어 T-34까지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앞서 말한 이제 러시아 경제에 이제 망조가 들어간 그런 현상, 그런 거하고 결부돼서 이거는 결국 장기전으로 간다더라도 러시아가 별 승산이 없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인데 러시아 전투기들도 수호기 전투기가 뭐 미국의 전투기를 앞선다는 말이 있는데 스텔스기도 그렇고 하이퍼소닉도 그렇고 하이퍼소닉도 뭐 리비우하고 키이프에 몇 개 좀 떨어뜨리다가 그것도 사라져 버렸고 도대체 러시아의 군수경제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의 군수경제가 더 못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최소한 2차 대전보다도 더 못하는 네. 그런 데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이마스를 비롯한 지금 그 우크라이나 포병대의 이제 실력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 카호프카 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노보카호프카라는 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이제 타운이죠. 그 타운 옆에 있는 댐인데. 헤르손 북쪽에 있는. 네. 근데 여기에 아마 러시아는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게 중요한 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자기들 군 기지를 설치하면 설마 우크라이나군 때리겠냐. 자기들 산업시설이니까. 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거기 이제 22 제병협동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를 때려가지고 아마 탄약고 폭발하고 수십 명의 아마 장교들이 몰살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노보카호프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젤렌스키가 죽음을 남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헤르손에서 계속 크림반도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크림반도로 남아오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때가 노보카호프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제압해야 서쪽에 있는 오데사로 러시아군이 접근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승기를 이어가면서 남쪽으로 진격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공수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콜라이프를 이제 안전하게 해서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가 푸시하는 그렇죠. 거죠. 예, 동진하고 이제 남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 결부해가지고 이제 댐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뭐 파괴돼도 좋다. 일단 러시아군이 격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재미난 뉴스가 케르치 해치협이라고 있죠. 굉장히 케르치 반도. 그렇죠. 그래서 크림 반도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거기에 지금 크림 대교라고 있는데 요즘에 또 크림이라는 크림이라고 우크라이나 말로 하는데 그냥 크림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크림 대교가 무려 이게 길이가 19km, 아마 러시아 내에 있는 대교 중에는 가장 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러시아 땅에 있는 거죠, 그죠? 땅에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이제 파괴하 폭파시키겠다. 이런데 으름장을 놨더니 메드베예프가 뭐라냐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대교를 파괴할 경우에는 심판의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게 이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함축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파괴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젤렌스키가 이런 말 했었거든요. 뭐 한 2014년 이제 2월 이전으로 영토를 다 차지하겠다. 이제 크림하고 저기 친러 돈바스가 점령한 지까지 다 차지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크림 반도를 이렇게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대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냥 블라핑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전략 전술적으로도 이걸 날려버리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나중에 공세를 가는데도 힘들고. 차라리 때리려고 하면 세바스토프로 때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겠냐. 왜냐면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그래서 이 크림 대교 이제 파괴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공군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공군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뭐 제공권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6대4 정도로 유리하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요. 러시아 스카이뉴스에서 영국에서 하는데 러시아 조종사들 1년에 300시간밖에 훈련 안 한다 하대요. 서방의 미군이 한 3,000시간하고 유럽에 따른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제 조종사는 2,000시간. 제가 한국군도 한 1,500에서 2,000시간 가까이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시간밖에 300시간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300시간 같다는 말은 이제 지금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겠죠. 훈련을 못 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타도가 이제 기름에 띵감 먹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군의 부패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성은 낮은데 이 크림 대교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면 공군에 의해서 공군에서 이제 이걸 갖다 공습을 해가지고 파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하이마스로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랩툰 미사일로도 뭐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근데 이게 또 이 듣는 바에 따른 크림 대교가 그렇게 공습이나 포격 가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견고해진 다리라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19km를 갖다가 바다를 관통하는 그런 이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파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파괴될 건 아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블라핑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진정으로 이걸 공습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 이런 이제 어드발론을 뛰어보는 거죠.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그래서 이거는 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만약에 주공이 크림 반도 쪽으로 계속 남하하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교전 가능성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창 기지를 계속 우크라이나가 때려왔다는 것인가 장기간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드러난 것 같고 있고 그럼 과연 병창 기지를 때리면서 러시아군의 병참 사정을 갖다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할 건지 아니면은 러시아가 민간 시설을 계속 이제 때려가지고 민간인들의 완전히 잠이어서 제렌스키가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호소하는 쪽이 더 빠를 건지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후자는 저도 아닌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무리 영국의 도시들을 초토화시키고 뭐 코번트리,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마든베러, 뭐 카디프 이런 도시들 때려도 뭐 영국 국민들이 안 무너졌듯이 오히려 더 싸우자 하듯이 오히려 그게 사람을 오히려 더 악에 바치게 한다 하나? 만약에 러시아군이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서로 국제법이나 교전 수칙을 전쟁법을 지키고 했다면 민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허접한 군대에다가 민간인 학살, 뭐 부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어느 마을을 철수할 때 보니까 아이도 또 약탈에 가더만요. 가구하고 뭐 컴퓨터 같은 거, TV 같은 거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어떤 식의 피해가 나더라도 아마 우크라이나 일반 국민들이 전쟁을 뭐 중단하자든지 화평을 하다든지 할 가능성은 거의 현재로는 제로 가깝다. 그 심지어 임진왜란때도 조선이 아무리 그 백성들이 진짜 조선 정부한테 착취당하고 명령하더라도 솔직히 뭐 조선군이 생각보다는 뭐 무능하지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임진왜란때 그래 싸웠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그거 다 한 상황이니까 그러겠죠. 실질적인 이제 전술 측면에서 봐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안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이제 지금 헤르손하고 이제 돈바스 지역을 어느 정도 다 차고 있는데 이제 2월 24일 이전에 그 전선에 뺏긴 땅들을 이제 가야 하는지 우크라이나 어떤 식으로 전쟁시지 저는 거기서 좀 시간 생각보다 많이 잡았거든요. 특히 세바스토폴 이제 점령하는데 세바스토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8개월 동안 하다가 겨우 구스타프 포로 때려가지고 겨우 이제 했고 그리고 44년에도 소련군이 충기공세를 겨우 찾았듯이 저는 세바스토폴이 의외로 생각보다 큰 전쟁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은 만약에 힘이 있다면 세력이 된다면 크림반도 전역을 석권을 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이 전쟁의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크라이나 전략적 목표니까 전쟁의 목표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로 주군이 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은 돈바스 동쪽,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주변은 남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왜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거 하니 돈바스 쪽에 러시아군이 주군을 형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헤르손 쪽을 치고 있던 우크라이나 병력을 일부러 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펀치가 좀 약해졌다는 거. 자, 그런데 러시아군도 이제 헤르손을 이쪽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병력을 상당 병력을 서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생각보다 이제 헤르손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공방전이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젤레스키가 이렇게 남부 해안 쪽에서 주공하는 게 오데사를 좀 안전하게 해서 수출을 좀 하려고 그런 것도 좀. 그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러시아군이 이제
포사전 거리라든가 러시아 지상군의 이제 점거하는 지역을 뗄 수 있으면은 오데사로부터 떼어놔야 되잖아요. 원리 격리시켜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전략의 이제 보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문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박상호라는 우리나라 유튜브가 완전히 이제 칠로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마치 이제 러시아가 정이고 우크라이나가 불의의 선거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는 자기 말이 100% 맞다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북한이 전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나설 경우에 그럼 이 친구가 어떤 발언을 할 건지 근데 딱 그게 맞는 이야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이제 제압을 하면서 루안스크 도네스크 기존의 괴뢰 정권 이걸 아마 북한이 아마 수교를 한 것 같습니다. 수교를 했고 그에 이제 열받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북한하고 단교하는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이제 바닥이 났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친러파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지지해야 됩니까 이거? 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고 죄송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하지 우리나라 저는 이런 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대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이렇게 언론사의 주요 간부들 이제 힘 있는 시민분들 우리나라의 언론 사주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을 아신다 했었죠. 근데 그분들도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외신만 보도 저는 솔직히 유튜브 외신 때 살짝 클립 방송을 보고 뭐 이렇게 가디언스나 이것만 보고 아니아먹을라 타임즈나 영국에 그거 하는데도 아침 상황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데 러시아가 무슨 이기고 있다고 가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단순 전술로 포로 때리고 보병도 보내고 그 많이 진격해봐 5km 같으면 1차 세계대전 때 그거 참호전 했다가 겨우 진격을 한 몇십 명 죽여서 그런 수준인데 그게 뭐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뉴 디펜스 이제 라인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푸닝백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기고 있다. 밀려서 이제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보면 처음에 탐넨베르크 전투 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일부러 이렇게 러시아군을 깔말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택을 했다. 케니스베르크 근처에서 이게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포위 선물했는데 그러면 그게 독일이 이긴 거예요. 그 독일이 진 겁니까? 그건 아니지. 네, 그건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초조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루안스크 도네츠크는 오래 전부터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 있었고 괴뢰 정권 수립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헤르손이 사실은 개전하자마자 러시아군이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 행정구역으로 지금 치분을 한다. 근데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만든 도시이긴 합니다만 만약 그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좀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아니고 총으로 그냥 너 이렇게 딱 하면서 너 이렇게 그 협파하는 거 너 그냥 예 투표할래 예스 할래 안 그러면 너 죽을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강제적으로 하든 뭘 하든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조금 이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헤르손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 마을들이 러시아 행정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헤르손 구역에서 뭔가를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스카이뉴스 보니까 헤르손 공항에서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헤르손 전투에서 공항을 이제 차지하고 난 다음에 공항까지 왔다는 거는 지금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거의 다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미하일 카시노프 전 이제 러시아 총리가 하는데 입추에서 말복 사이에 이제 좀 날씨가 한여름 때 조금보다 지금보다 더 더울 때 그 아까 대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젤렌스키가 대규모 공세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남쪽에 대해서 전면 공세를 하겠다. 그건 직접 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해서 않더라도요. 그래서 일단 주공을 이제 헤르손 그다음에 그 이남 지역 그런 식으로 설정인 건 맞는데 자 그럼 여기서 좀 웃기는 게 이 전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냐면은 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치고 정복하고 땅 뺏들면 되는 거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이 블라핑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 전쟁이 5개월이 지났는데 푸틴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본판 승부는 아직 남아있더라. 아니 그러면은 그래 실력 있으면 진작 하지. 지금 뭐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본판이 시작되지 안 됐다. 이게 이제 푸틴이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그러니까 그게 7월 16일이던가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자 그럼 일주일 정도의 휴식기를 가졌으니 이제 전전선에서 공세를 확대하라. 뭘 확대하면 되는 거지. 그 기자회견을 왜 하면?
그런데 확대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48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굳이 개발 뭐 하르키우에 조금 약간 뭐 미사일 좀 몇 개랑 숨이랑 뭐 체르니히우 뭐 히틀러 그거 지금 사진됐을 때 비니차에 뭐 때리는 거.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비안스크도 그거 딱 포격이죠. 그냥 포격전이죠. 그냥.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무슨 이게 블라피라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지금 이거 러시아가 결국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허풍 친다는 건 사실은 실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냥 말로 하기 전에 쳐버립니다. 일단 전쟁이 러시아는 지금 뭐 밀리터리 하는 게 인케이퍼블한 상황이네,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장군이나 병사들의 질적 수준도 훨씬 떨어지고 그다음에 병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더더욱 웃기는 거는 이제 인력이 모자란다, 병력이 모자란다는 이제 뉴스가 파다하게 났었고 사실은 저도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아니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했다는 나라가 병력이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심지어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 죄수들, 깜빵이나 죄수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제가 며칠 전에 BBC에서 그 대표님도 방송했지만 그 영국군 참모총장 시제전 영국 사령관이 그 BBC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네, 맞다. 그런데 뭐 새로운 병력을 아니 병력이 부족하면 아니 뭐 전 도시든 뭐든 해야 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징집 안 하고 초원에 있는 사람들 아들 막 그 징집한다 하대 그것도 이렇게 뭐 석대비 막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들 위주로 하긴 그것도 소위 말해서 기득권 자식들은 놔두고 그냥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우리나라 때 한다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이런 큰 도시에 있는 애들은 안 징집 안 하고 이제 속된 말해서 저기 말까 죄송한데 제가 그쪽 사는 분들한테 그냥 말이 그냥 비유를 다 저기 강원도 초원이나 뭐 전라도나 경상도 저기 뭐 이렇게 우리 주도시에 뭐 이런 아들 막 이제 지금 공장 다니고 있거나 뭐 이런 아들 막 제가 죄송하면 이렇게 비유를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제 그런 아들 막 이제 하기로 이게 말이 되는 저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영국에서 만난 러시아 친구한테 이제 페이스북으로 걔도 이렇게 인다이렉트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가 걔한테 야 너 나라 지우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니 군대 가나 하는데 아직 뭐 그런 소식 없는데 하면서 많이 군대 가면 내 빼야지 하면서 걔는 모스크바 살아요. 내가 그래 가지 마라 하면서 있잖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인구 많은 그곳에 거기가 오히려 지금 병력 자원들이 거기 있는 애들은 징집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푸틴도 아무리 독재자지만 러시아 같은 게 선거를 하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 하니까 표밭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을 했다 하면 이 전쟁이 지는 걸 이미 인정하는 걸 다 없으니까 이 반란 사태가 와가지고 이 뭐 푸틴 정권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꾸 이제 푸틴이 이제 그 인구가 오히려 조밀하지 않은 지역 총구석에서 병력 들어가다 징집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현지 우크라이나 루안스크하고 저기 그 괴뢰정부 거기서도 사람 징집을 한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현재 이제 푸틴은 이제 전쟁에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반전 운동이 생기는 게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자니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가 모스크바는 그런 사람들 징집할 수 없죠. 굉장히 동요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서 징집을 하되 심지어 죄수들까지 소리 났으니까 페날 중대, 페날 대대. 그러니까 옛날에 차례된대보다 형벌대대. 그러니까 그 지금 깜빵 애들 불러가지고 너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은 형기를 얻는 걸 해주겠다. 돈도 들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결국에는 지금 그 푸틴의 러시아 체제가 이거 전면적으로 아직도 지금 적극적인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이 특수 군사 작전이거든요. 그 말은 그걸 특수 군사 작전에서 이걸 갖다 전면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체제를 바꿔서 국민 총동원령을 내린다 할 경우에 경제 파탄, 그 다음에 반전 분위기, 이걸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BBC에서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실종되고 죽은 엄마들 그거 이제 가리고 이렇게 그거 뭐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하대요.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제가 독일 이제 여행 갔을 때 그때 그 당시 살았던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봤는데 히틀러가 아무리 뭐라하지 거짓말 하더라도 이제 연합군이 폭격하고 이제 계속 진격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하대요.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 러시아 국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민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간에 지금은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워낙 잘 싸우니까 재래식 병기로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이제 분위기가 파다하게 펼쳐지면서 핵무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안보 분야 패널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핵무기 사용은 없을 것 같다. 핵무기 사용은 지가 죽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술핵을 쓴 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도 이제 블러핑을 합니다만 나토도 블러핑을 한다는 거죠. 만약 네가 그 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볼 거 없다. 무조건 나가겠다. 지금은 이제 비겁하게 바이든을 포함해서 주요 서방의 이제 국가 원수들이 뭐 3차 대전만은 피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만약 네가 먼저 그렇게 프로보크한다면은 그때는 딱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건 제가 이제 외신에서 미국 전직 장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걸 쓴다면 이제 국민들 앞에 쓴다는 말을 하고 간다 하면 이제 뉴클리어 이제 스페셜 유닛이 이제 과연 움직이냐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진국을 이제 푸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시해 준다 하면 이제 푸틴 주위에 측근 이제 올리가르 뭐 정치인 놈들 그리고 장군들 그 심지어 이제 반정이제 하는 이제 러시아 이제 국민들 특히 젊은층 위주의 이제 폴리티컬 리포메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우스트 이제 푸틴 리즘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핵무기는 솔직히 사용하기 힘들. 그 전에 이 전쟁은 좀 한 가지 적은 게 과연 이제 저도 이게 하는 게 우리나라는 비핵국이고 북한이나 중국은 핵 보유국이잖아. 저는 이 전쟁이 한 가지 이그샘플 되는 게 비핵 보유국이 특히 작은 나라가 상대적 국력이 작은 나라가 이제 상대적 큰 이제 그 핵 보유국에서 상대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는지 좋은 예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핸들하고 딜링 위들 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도 이게 보니까 이번에 제블린 뭐 드론 뭐 그 탱크가 하고 전투기가 이번 생각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게 인케이프블 하는 게 느끼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윤석열의 정부가 좀 뭐 이제 돈 올리기도 그런 말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자세히 보고 군대를 한번 좀 확신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군수 한번 경제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왜 일본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한 이유가 이번 오데사 항구가 먹히는 거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로피안 블라드 베스킷 할 정도로 굉장히 곡창이 많은 지역이고 자주할 수 있는 얼마 안 된 나라인데 저 나라도 지금 뭐라 하지 기아에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머리타임 루트가 만약에 끊어진다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평택이나 인천이나 뭐 부산 뭐 목포 같은 항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북한에 뭐 미사일이나 함정에 블락케이트 된다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더 하사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해군력으로는 다 하는 커버는 못해요. 설사 우리나라가 진짜 해군력을 진짜 작심하고 증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냐. 일본 특히 해상 해군력은 농구 수준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사실은 실상을 들어보면 2차 대전하고 큰 차이도 없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재래식 병기 관리 문제, 이제 탄환 문제 이런 게 이제 새로이 부각되는데 최근 일본 자위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난 게 이 우크라이나전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일본의 전투가 어떤 제3국이 침범을 해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일본에 있는 모든 포병대가 가지고 있는 탄을 쐈다고 할 경우에 3분 이내에 다 끝난답니다. 한국도 탄환이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버텨봐야 한 3일 정도밖에 안 된다시고 우리나라 군수공제를 다 돌려야지 겨우 뭐 할까 말까라는 식으로 그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번 전쟁에서 보면서 러시아군이 비대칭제를 어사인 매트릭 이제 어때요? 지금 이제 뭐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쟁 계산 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기부터 시작 인터넷 와이파이가 일하는 거 러시아가 사이버 워페어도 이게 실패했구나 이게 안 됐어요. 안 됐구나.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했구나 싶고 그리고 인텔리전스 월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모스크바 한 친구라는 것도 미국 영국에서 정보가 아니었으면 못할 뻔했다 하는 식으로 가니까 장군들도 죽이는 것도 이 러시아 장군님들이 이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시큐어된 거를 이제 쓰니까 그 이제 위치가 이제 어느 이제 다 발각이 되니까 이번에 많이 이제 러시아군들이 장군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도 또 독일군이든 뭐 소련군이든 뭐 미군이든 영국이든 장군이 거의 죽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몇백만 명 동원된 그 전쟁에서도 그 장군이 지금 13명이 죽었다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단장급 이상 그것도 그러니까 별자리들이 15에서
인물 정도가 전사였다 그러면 그 밑에 영관급, 그 다음에 위관급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문제가 이거 제가 이거 좀 강한 게 이게 지금 이게 디시전 프로세스가 too much decentralized 됐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라 하지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게 포로센코 때 참 잘한 게 이 주니어 오피서들이나 NCO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커맨드 할 수 있는 인파워먼트를 줬다는 건데 러시아군은 그게 없었다 하는 거죠. 인무행 전술. 네. 네. 심지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군들도 그 전제주의 정권인데도 그 이제 독일군 장교들이 이렇게 소위 중위 대위급 장교들이 지망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현지 상황에 맞게 네. 자율권을 줬었죠. 네. 그래서 러시아군은 지금도 보면 2차 대전 때 자기들이 겪었던 그 어떤 고질적인 병폐 아직도 보면 극복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그리고 저는 이번에 러시아 장군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1812년, 13년에 나폴레옹 친구들 쿠투조프 그리고 바그라티온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허접한 러시아 군대 브루실로프라는 그 장군이 브루실로프 대공세로 유명한 그 독일군을 이긴 그 유일한 장군이 있었지. 뭐 2차 세계대전 뭐 대표님하고 뭐 대사님 말씀하신 뭐 주코프 뭐 로코스키 뭐 코네프 뭐 추이코프 뭐 이런 장군들이 그래도 몇 명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그런 장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장군 전부 갱실되게 바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막바지가 됐는데 지금 이제 네 번째 항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게 전쟁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게 뭐 정치가들이 이제 블라핑 말들이 너무 많은 전쟁이다. 그게 이 전쟁 자체를 좀 희화화시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게 푸틴이 이제 아직 본판이 전쟁이 이제 시작도 되지 않았다. 자기 딴에는 블라핑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블라핑으로 받아들이고 그 저는 근데 이거 블라핑이 아니라 생각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예. 푸틴이 is isolated 됐다는 말이 또 있는데 그 스탈린처럼 이제 1944년 9월에서 45년 이제 5월까지 이제 한 근 1년 반을 천천히 가겠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련군처럼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차피 지금 러시아가 단기 절정으로 이 전쟁을 끝나기는 막 글로 먹었고 일단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는데 과연 누가 이제 좀 더 좀 세밀한 좀 더 이제 정교한 이제 전쟁 계획을 세우느냐라는 게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데 그리고 어느 쪽이 최대한 잘 버티고 의지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버텨야지 하는 쪽이 이길 전쟁 같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건 이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사기. 저는 이거 모랄하고 이제 디터미네이션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에 이거 아무리 무기가 성능해도 훈련 그 다음에 모랄하고 디터미네이션 그리고 로지스틱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전쟁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고대 전투나 무슨 중세 때나 근세나 근대 현대전 특히 21세기의 이 전쟁을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고전쟁이지 그 교리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러시아군에도 행각을 통해서 이제 볼수 있었던 거.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게 부패가 그리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부패가 결국 그 나라의 이제 부패한 사회 시스템이나 부패가 결국 이걸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고전을 하게 된 결과에 그거 저는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부패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부터 시작해서 경찰 저는 진짜 한번 대규모로 진짜 한번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한번 대규모 개혁을 해야 생각해요. 그렇게. 김 원장님이 막바지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제 성장도 말이죠. 권위주의 국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 계기들 여러 가 포착할 수가 있는데 소득 10,000불 이상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게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도 보면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엄청난 갭이 있거든요. 군대의 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억압적이고 전체주의 군대는 더 싸움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현대 역사로 꼭 그렇지는 않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나치 독일을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독일도 하고 그 두 국가 체제가 포괄적인 전체주의 국가라도 근데 독일 사회는 그 당시에 부패는 없었어요. 그렇게 쩔었어요. 아니 너 나치 시대들 중에서 부패 굳이 해봐야 뭐 괴인 정도가 뭐 약탈 프랑스나 뭐 유럽 지역에 약탈한 그림 정도 그 정도지 뭐. 러시아가 병참 이제 그 비리는 구조적인 거니까. 근데 나머지 빼놓고는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 부패하다는 심지어는 히틀러가 뭐 부패하다는 생각이 히틀러는 뭐 굳이 부패해봐 국민들한테 나이트전 뭐 강제로 뭐 강요 뭐 개인 축제한 게 없어. 그냥 살아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그냥.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푸틴 씨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 푸틴이 제 방송을 보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자기 때는 멋있다고 하는 말.
많이 내걸었습니다. 근데 제일 최근에 아직 우리는 아직 전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자 푸틴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사실은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사실은 이제 뭐 독재자 왜 미친아이 같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딱 이만한 전골지를 말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전쟁에 지면 말해서는 안 되면 전쟁에 이기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말도 있고 제가 히틀러가 말년에 이런 말 했다카대요. 전쟁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말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아요. 이기거나 죽거나 전쟁이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이기거나 죽거나. 예. 자, 그럼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어떤 그 전쟁의 전환점이 오니는 당당히 이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제 그 헤르손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방공 공세로 나올 건가 하는 게 다음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다음에도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김민재님 모시고 적절한 시기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전쟁 얘기 보면서 한 가지가 한 게 참 서방의 경제 제재가 또 좀 대단하기다. 서방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은 가스를 좀 끊을 거야. 그리고 유럽이 좀 추울 거야. 이번에 더 돌아오는 겨울에. 이번에 여름이 너무 더웠으니까 유럽이 너무 추울 거야.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근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브라질 그리고 여기 중앙아시아 친러 똘마니 국가들 동생 국가들 그 국가들이 그 있긴 있는데 그 국가들을 팔아도 그렇게 뭐 전비에 그렇게 많이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 대공황 때문에. 그렇죠. 대공황이 만약에 본격화 되면은 아마 이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갖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총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때는 푸틴이 아마 전비 마련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병력이 부족해서 뭐 체첸하고 뭐 마그너 그룹도 뭐 지금 사상자를 한다 하는데 동생이 루카센코가 개입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개입하더라도 아마 전세를 바꾸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그 루카센코가 군대도 그렇게 막 뭐랄까 부패하고 그게 그 풀리 트레인드하고 모랄이 그렇게 써가지고 러시아가 더 할지도 모르겠네. 그래 하기 때문에 그 루카센코가 가야 이제 그 개입하지 그것도 없는 거. 근데 대상의 개인의 생각 루카센코가 개입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이 폴란드가 국경에 있는 폴란드가 엄청난 대군을 갖다 국경에서 몰아붙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루카센코도 바보가 아닌다면 러시아의 푸틴이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건 아마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루카센코가 저거 형님 이제 푸틴 말을 생각하기 힘든 게 뭐 대사님하고 뭐 대표님도 전에 말했죠. 벨라루스가 그때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까지 한번 뭐 부정선거 때 실제로는 그 벨라루스는 뭐 경제나 코로나 때문에 한번 시기가 대표님고 루카센코 정말 거의 무너질 뻔한 거 푸틴이 그때 군대를 좀 동원해가 막았다는 식으로 하거든.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뚫리면 모스크바, 미스크, 스몰렌스크, 모스크바 이 루트가 뚫리기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폴레옹이 진군했던 그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루카센코가 형님한테 좀 이게 신세 진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군수 경제나 이렇게 뭐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해서 그 정도의 수준제가 그 저는 봤을 때 키이우도 아직까지 안 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 언제든지 다시 아마 러시아군이 공세를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민재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김민재님 또 영국 전문가시니까 그쪽에서 없는 정보가 있으면 다시 이런 기회를 갖고. 그리고 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했을게요. 저는 이번에 영국이 지금 이제 총리적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리시 수낙 그 인도계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겨서는 제레미 헌트가 좀 돼야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반중 반원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켈로그 장군이나 제킨 장군 같이 미국의 장군들도 그런 말 하면 존슨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연 있지만 그래도 나갔다가 베너레스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리시 수낙은 너무 좀 이제 소수인종이고 너무 기득권적인 사람이라서 좀 정말 제레미 헌트도 솔직히 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근데 제레미 헌트가 좀 돼가지고 좀 영국이라도 그나마 좀 이렇게 서방 국가들 중에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나갈 수 있게 그걸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번에 드라기가 이번에 골을 좋대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막 전까지 인기하는 때문에 인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고 아무튼 보리스 존슨 가장 아마 젤렌스키를 아마 뒤에서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사임함으로써 조금 공백이 생겼는데 아무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총리가 이제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오늘 뭐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앞에서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